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2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어젯밤에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도 혼조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이 오늘 밤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과 미국이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 아시아도 그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 겁니다. 파월 의장 연설 내용에 뭐 사람들이 뭐 기대를 하거나 우려를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뭐 어떤 계속해서 일관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혼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뭐 별다른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2월 초 FOMC 회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약간 뭐 한번 놀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지만 파월 의장의 논조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표에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근데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파월 의장이 뭐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저는 별로 기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을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한 거 없을 것 같다. 솔직히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지 뭐 대충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났다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인플레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할 거고 뭐 하여튼 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뭐 뻔한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는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어필하겠죠, 그죠? 맨날 아마 하던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 연설은 별로 기대를 안 한다. 그런데 일단 시장은 뭔가 기대를 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재료로 해서 시장이 뭔가 급등락을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근데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될 것 같다고요. 파월 의장이 자기 맘대로 통화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표에 의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제 지표를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죠?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나서 하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고용 지표 발표되기 전에 파월 의장의 연설 솔직히 별로 영향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겠죠. 투기적인 곳이니까, 그죠? 저걸 재료로 해서 급락시켜야겠다, 급등시켜야겠다, 뭔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하여튼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2월 초에 미국 증시가 고점을 만들고 슬슬 한번 꺾이고 있는데 그 꺾인 이유가 결과적으로 고용지표 때문에 논판 페이롤스가 51만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3배 가까이 웃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꺾인 거죠.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 그 지표가 나오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 뭐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지표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만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국제유가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그 크루드 오일 뭐 리카운트랍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기름 시추공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그게 하여튼 이렇게 뭐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런 것도 국제유가 상승의 요인이긴 하겠죠, 그죠? 국제유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중요하다.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금리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불안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안정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일단 시간을 갖고 우리가 서로 알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근사하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보라색 선이 뭐냐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인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주식시장이 조용히 이렇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한 번에 멋지게 풀어낸 거죠. 그림으로요. 통상적으로 보시면 이 보라색 선과 검은색 선은 같이 가겠죠.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 주식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과 검은색 선이 같이 가는데 평상시엔 보통
근데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죠. 둘 중에 둘 중에 한 놈이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그죠? 누가 잘못됐을까요? 하여튼 최근에 올해 초에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많은 지표들 확인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뭐 신용장고, 마진댓, 그것도 뭐 보여드렸고, 뭐 이것저것 보여드리는데, 재밌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많은 지표들이 저렇게 그 디커플링, 뭐 디커플링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커플링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디커플링 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제 같이 갈 건데, 하여튼 조만간 뭐 결론이 나오겠지 하는데 몇 달째 이러니까 좀 깝깝하긴 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근데 기다려야지, 그죠? 하여튼 뭐 요렇게 이런 그 지금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요즘 뭐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미국 증시가 혹은 뭐 세계 증시가 비교적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원인은 뭐 일부 뭐 옵션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만기 하루짜리, 뭐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0DT인가 뭐 그렇게 표현하죠. 만기 하루짜리 뭐 그런 옵션 상품의 거래가 늘어나서 뭐 증시의 변동성이 뭐 줄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긴 합니다. 뭐 그 실제로 보시면 24시간도 안 남은, 만기가 24시간도 안 남은 그런 상품의 그 거래 비중이 굉장히 늘긴 했죠, 그죠? 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을 거예요, 그죠?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데요. 근데 아무튼 뭐 요것 때문에 증시가 이제 뭐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어디까지나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인 거고, 기초자산이 안 움직일 만한 이슈도 뭐 어쨌든 뭐 충분히 뭐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계속해서 뭐 긴축 우려냐, 아니면 뭐 긴축 우려 완화냐, 뭐 이런 뭐 재료가 좀 어색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지금 증시가 큰 중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아무튼 물론 이런 상품도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긴 했겠지만, 이걸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런 거 알고만 넘어가자라는 거. 지금 이런 상품들이 변동성을 죽이는데 한 목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언젠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된다면은 이 상품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품들이 변동성을 더 엄청나게 확대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더 증폭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뭐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긴축 우려도 물론 한 가지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미국 금리가 자꾸 짜불짜불 올라가는 것이 이거, 최근에 이제 미국의 CDS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2011년 8월 달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CDS가 뭐예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미국이 여기 1Y라 써 있으니까 미국이 올해 내에 디폴트 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2011년 레벨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데에 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거를 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게 제가 알기로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좀 미리 좀 CDS가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3월인데 이거 이슈는 제가 알기로 뭐 거의 뭐 5월, 6월은 돼야 이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좀 시장이 뭐 이것 때문에 흔들릴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금리가 최근에 치솟는데 뭐 일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오늘 한번 그냥 이것저것 지표들 좀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은, 유럽 증시 어떻습니까? 중요한 저항에 좀 탁 걸쳤습니다. 뭐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상단 자리는 독일 증시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인데, 여기 일단 넘어가긴 넘어갔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이벤트, 그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올라간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살짝 턱걸이하고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어서 이거 돌파 한착했는지 오늘 밤은 아마 좀 테스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게 슈팅일 수도 있고 레벨업일 수도 있고, 솔직히 지금은 좀 아리까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레벨업 되긴 됐어요. 레벨업 돼서 유럽 증시는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거 일단 그 레벨업 되긴 됐는데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 오늘 좀 지켜는 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증시가 확실히 좀 강하긴 강합니다. 유럽 증시가 유럽 증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긴 하죠. 근데 이제 유럽 증시도 그래 봐야 이제 이 지난 이제 작년에 만들어놨던 그런 무거운 저항대, 여기 어디가 무거운 매물대 아닙니까? 이 부근을 앞두고 있다, 사실. 뭐 그나마 최근에 좀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이 좋은 데가 뭐 유럽, 뭐 중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얘네들 사실 근데 이 좋긴 좋은데요. 분명히 좋은 건 인정하는데, 좋아봐야 이제 워낙 무거운 저항, 이제 지난 작년 1년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이 있는 매물대에 올라와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되려나 조금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일단 유럽은 강하다, 그죠? 확인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왜 이리 강하냐? 말도 안 된다. 아래쪽으로 난 숏배팅을 할 거다 하면 됩니까? 지금 안 되죠. 뭔가 매도세가 보이고 나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레벨업 된 거죠.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레벨업 됐다고 인정해주고 타이밍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해서 좀 다소 분위기가 좀 싸해졌는데요. 유럽 증시도 이런 모습을 따라갈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척 했었는데 아이고 이런, 오늘 근데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파 한착은 실패한 게 되고, 지난 여기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여기 이 동그라미 안에서 움직임은 오버슈팅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다시 중요한 저항 밑으로 들어왔으니 이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을 믿고 다시 박스권 상단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 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 뭐 물론 근데 그래봐야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지금 아래쪽에 박스권 하단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증시 대폭락이다,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계속 답답한 구간 아닌데 레벨업 됐던 것이 속임수였구나라는 걸 밝힌 하루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도 좀 한번 볼까 하는데, 위안화도 계속해서 7위안 부근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값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오늘 밤에 파월의장 연설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할 테니까. 하여튼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근데 이렇게 음봉으로 꺾인다면 이런 식으로 7위안 부근에서 싼 고점 맞으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요. 이건 물론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건 별로 일단 큰 의미는 없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위안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7위안 싸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아마 강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아래로 가면 계속해서 7위안 아래로 가면은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일본 증시도 볼까요?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본 증시는 좀 강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직전 고점 혹은 전고점 이런 데에 부담이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답답하다라는 거. 하여튼 최근에 강한 건 사실이다. 강한 건 강하네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 저항이 있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쭉 그림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는 장 초반에 강하더니 결과적으로 좀 다시 약세로 마감을 하긴 했네요. 장 막판에요. 요즘에 특징이 좀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코스피 종합은 물론 이제 아직 선물 시장은 마감을 안 했긴 했는데 이대로 마감한다는 가정하에 코스피 종합은 보시면 그래도 강보합 정도 마감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0.03% 상승해 갖고 2463 써 있는데, 보시면 코스피 200은 무려 0.3%나 떨어진다라는 거, 1포인트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지금 대형주가 약보합 정도 이렇게 하락 마감했고 전기전자 빠지고, 좀 전반적으로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의 움직임이요. 네, 물론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예전에 좀 이런 기억이 좀 나는 그런 예전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때가 한 군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느끼는 게 언제였더라? 2018년도
예, 2018년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5월쯤에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2018년 5월이면 어디냐면요, 여기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2018년 5월이면 여기 정도 자리거든요. 여기 이 정도 자리. 이때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강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18년 5월달, 여기 있다. 2018년 5월달에 보시면 그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구간이거든요. 뭐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훨씬 좀 강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시장이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대세 하락으로 꺾였는데, 이 마지막에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던 게 코스닥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약간 지금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전에 2018년 5월 달쯤인가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무슨 남북 경협인가 무슨 테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전 종목이 물론 전 종목은 뻥이지만은 대략적으로 하루에 상한가를 한 5, 60 종목을 가고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마지막으로 랠리를 펼치고 나서 그러더니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죽더라 라는 그런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그런 기억이 좀 나긴 나는데요. 지금이 살짝 그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보시면 코스피는 좀 벨벨벨벨벨 하고 있고, 보시면 대형주들 뭐예요? 결국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보시면 유달리 약합니다. 지금 유달리 약해요. 이거 삼성전자는 자칫하면 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형주는 영 힘이 없고, 옆에 띄워놓은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코스닥 1등 종목이죠. 지금 시가총액 1등. 코스닥은 이렇게 막 2차전지 이러면서 막 랠리를 하고 있고, 지수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코스닥 150 지수도요. 그죠? 코스피는 축축 처지잖아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보시면 코스닥은 올해 굉장히 지금 거의 3달째 랠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2018년 5월달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살짝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타이밍을 약간 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예전에 그 김정은하고 뭐 트럼프하고 만났었나, 그때쯤에 하여튼 남북 경협 이래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막 거의 5, 60 종목이 하루에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중소형주가 뜨거웠던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형주들은 좀 먼저 꺾인다. 근데 대형주들이 꺾이고 대세상 그 어떤 쭉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이 중간에 코스닥이 랠리를 한번 확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얘가 마지막이 되고 얘가 꺾이기 시작하면 진짜 시장이 좀 진짜 차갑게 돌아서더라 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려 봤습니다. 지금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코스피가 계속 약하고 코스닥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라는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움직이는 게. 근데 이제 더 이상 해먹을 종목이 없으면, 마지막 종목까지 다 해먹어서 더 이상 상승시킬 종목이 없으면은 그럼 이제 지수가 이제 확 꺾이는 그런 경향을 좀 받긴 받거든요. 약간 지금이 그런 느낌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 살짝 있습니다. 살짝.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제 뭐 저의 그냥 그 느낌일 뿐이죠. 그런 때도 있었다.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은 좀 난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코스닥은 강합니다. 지금 코스닥은 강하니까 위쪽으로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코스피는 좀 약해요. 물론 오늘 하락 마감했어요. 하락 마감했지만 이거를 하락 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아직까지 맞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진 않았으니까. 물론 여기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진 않은데요.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도 할 수 있는데,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포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중요한 지지선을 돌파 한창 해놓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이거 지금 눌림일 수 있습니다. 어제 급등 피로감 오늘 잘 소화한 것일 수 있어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지금 3시 44분 지금 이 시간 현재로서는 저건 일단 눌림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그럼 그때 다시 아래쪽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다만 물론 이제 오늘의 하락도 약간 좀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래쪽으로도 포기할 때는 아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풋옵션들 어제 죽었지 않냐, 어제 죽었으면 오늘도 연속적으로 좀 죽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일단 하루 풋옵션이 버텼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일 튀어 올라와 버리면 풋옵션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풋옵션이 박스권 하단 붕괴시켜서 언더슈팅 이렇게
아래쪽으로 급락했던 게 이게 언더슈팅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가서 내일 만약 풋옵션이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거 언더슈팅 되면서 뭐다 다시 급반등도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마침 그리고 지금 대형주가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렸어요. 어제 상승, 어제 봉을 봅시다. 어제의 봉, 어제 요 빨간색 봉 보시면은 어제 시가 깼죠. 어제 저가 깼죠. 강력한 매도세 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상승은 삼성전자 입장에선 속임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물론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긴 있습니다. 약하지만 65,500원이라는 지지력이 있긴 있는데 저 지지력은 좀 약한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급락 혹은 폭락의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급락 폭락 위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하락하겠죠. 뭐 급락 폭락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다. 다만 아직 코스피 지수 자체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고 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 소화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눌림으로 보는 게 정석이긴 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래쪽으로 충분히 볼만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승을 보시든 하락을 보시든 둘 다 포기하지 마시라. 끝까지 자기 포지션 한번 갖고 가 보시라는 거. 물론 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둘 다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구간이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 살펴봤고, 코스닥도 코스닥도 계속 강하니까 할 말 없어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전반적인 거 봤고, 오늘 이렇게 풋옵션이 살짝 살아난 거는, 풋옵션이 이렇게 안 죽은 거는 변동성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불안감 완전히 사라졌냐? 아직 그건 아니죠. 코스피가 영 약하긴 약해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그런 점들 혹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강한 점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투자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되겠죠. 특별히 할 말 없고 전반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고, 환율 달러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달러 큰 꿈을 가지신 분들 매수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전 달러 팔 거라고 말씀드렸죠. 1292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붕괴되면 안 돼요. 이 자리 붕괴되면은 이건 이제 눌림이 아니고 하락 전환이라고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이런 자리는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달러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런데 올라가서 달러 매수하실 분들 1220원 넘어가서 매수하려 하지 말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눌림시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달러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비엠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한국 증시 그만 이야기할까 하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에 투자하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재밌는 사례잖아요. 그죠? 재밌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밌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렇게 변동성이 확대돼 있을 때 저런 게 이제 공부하기가 좋단 말이죠. 저런 때 사실 잘해야 돼요, 투자자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이 이 사례를 연구해 봅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천연가스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어쨌든 이런 그림인데, 일단은 기술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제가 이 종목에 관해 잘 모르고, 하여튼 16만 1,000원 정도 자리에서 보시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빌빌빌빌 하다가 이 자리 돌파 한작하니까 이제 슈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요. 그러면 사실상 이 16만 1,000원 이 위쪽에 있는 이 구간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오버 슈팅의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구간이 슈팅이라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BM의 슈팅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점이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음봉 하나 나왔다고 저걸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슈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끝났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끝났다라면은 얘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그럼 다시 슈팅이 나왔던 그 구간 16만 1,000원까지 내려오는 거는 상승 중 눌림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거는 이 슈팅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건 진짜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건 하락 전환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래쪽으로 에코프로 BM을 공매도를 치고 싶다. 16만 1,000원 이런 자리가 어떤 좀 안전한 기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너무나 고평가된 것 같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값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난 반드시 지금 공매도 지금 당장 난 위험을 크게 감수해보고 싶다. 이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3월 6일 날 급등했던 이 19% 상승했던 19% 급등했던 이날의 시가,
이날에 시가가 붕괴되는 거는 적어도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험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진짜 나는 너무 아래쪽으로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시가가 붕괴되는 거는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가가 붕괴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3월 6일날 급등했던 이 매수세가 좀 허물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최소 그거는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오늘 이거 조금 하락한 거는 이건 그냥 눌림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으로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로 봤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어떤 공부의 차원에서 한번 가볍게 봤어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연가스도 그죠? 천연가스 같이 이렇게 그 변동성 큰 것들 이런 것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짜리 오늘 테스트 할 겁니다. 2.6 오늘 지키냐 못 지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론 지금 상황에선 2.6이라는 자리가 살짝 붕괴가 되어 있긴 한데, 근데 뭐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은 붕괴될 수 있다 치고요. 2.6이라는 자리 오늘 빨리빨리 돌파한착 해야 됩니다. 만약 가스가 이 천연가스가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빨리 2.6을 돌파한착하는 게 좋겠죠. 2.6 오늘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올라갈 거면요. 2거래일 연속으로 2.6을 붕괴시켜서 마감을 한다. 그럼 다시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주의해야 된다. 상승 보시는 입장에서는 2.6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2.6이 붕괴돼도 아래쪽에 이런 전저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개길 수는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까지 개길 거예요. 20몇 프로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전저점까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의 싸움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오늘 밤 뭐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뭐 파워르장 연설하고 나서 움직임이 중요할 테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파워르장 연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뭐 그죠, 뭐 지금 와서 뭐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이게 파워르장이 뭐라고 연설을 해도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 탐욕에 가득 차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기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올라갈 거고, 뭐라고 해도 안 좋게 해석하면 또 떨어질 거고, 솔직히 좀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해요. 굉장히 좀 투기적인 뭐 그런 상황이라 일단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되나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전혀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죠. 하여튼 오늘 밤에 예를 들어 미국이 오른다, 올라가도 위쪽에 일단 어딘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위쪽에 딱 봐도 저항 보이지 않습니까? 12,600 얼마, 뭐 4,100 얼마 이런 자리들이 있죠. 저항들이 있으니까. 혹은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조금 오르나 조금 떨어지나 당장 오늘 밤에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죠? 금리 잘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지금 변동성도 좀 확대가 되고 이미 근데 일단 방향은 위쪽으로 잡았어요. 파워르장 연설하기 전에 이미 일단 방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워르장 연설하기 전에 10년물 금리도 그렇고 2년물 금리도 그렇고 이미 어떤 조정은 끝났죠. 조정은 끝나고 더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는 마쳐놨어요. 이제 파워르장 연설을 핑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파워르장 연설 전에 추세는 일단 위쪽으로 만들어놨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증시에 안 좋다, 그죠? 이거 뭐 뻔한 이야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달러도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달러도 어젯밤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면서 하락으로 또 전환을 시켜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 이런 점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또 그리고 82달러 어떤 이런 싸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